예, 안녕하세요. 세계 뒷담화의 이창호입니다. 오늘 또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설 연휴 동안에 이제 쿠팡 상장 얘기가 들려왔어요. 네, 가장 큰 국내 이슈죠. 국내 증시가 아니고 음.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다는 건데 네, 이제 어떻게 된 건지 그 의미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설 연휴 기간에 쿠팡 상장을 한다 신청서를 냈다 거죠. 뉴욕 시장에. 국내 증시가 아니고. 국내 증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재계나 업계에서는 굉장히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죠. 거기다가 상장가가 뭐 지금 매수가가 50조 이상을 바라보고 있어서 회사 가치가 그렇죠, 회사 가치가. 예상 가치죠. 상장 50조면 국내 상장 같은 가치로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거의 10위권이 아니라 5위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규모죠. 그래서 굉장히 쇼킹했고 지금 상장 계율을 보면 예. 이제 재밌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우선 제일 처음에 누구나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어요. 뭐 쿠팡이나 기업이. 왜냐하면 다른 기업, 미국의 신진기업도 다 거기 하는데. 그런데 나스닥이 아니고 그 우리가 나이스라고 발음하나요? 예, NYS 나이스. 뉴욕 거래소에 예. 바로 상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하면 거래소 시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닥 시장이 아니고 코스피에 바로 그렇죠. 상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일단 쇼킹이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재밌게도 이 이슈가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쿠팡이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는 게 이슈였는데 예.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슈가 어떻게 바뀌었냐 뉴스가 차등 일권을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렇죠. 엉뚱하게도. 예. 그래서 일단은 국내는 아직 없는 제도죠. 그래서 예. 쿠팡의 상장, 뉴욕의 상장의 의미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 전에 이제 미국에 상장한 회사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쿠팡이라는 회사가 아니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쿠팡 INC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예. 쿠팡 INC가 뉴욕 나이스 시장에 상장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저는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제 손정희가 거의 씨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3조 가까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정희 씨의 지분이 지금 추산하기로는 약 35%, 40% 정도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씨가 쿠팡 지분을 산 게 아니고 네. 쿠팡 INC에 투자를 투자를 한 한 거죠. 거죠. 그렇죠. 예. 그 의미는 이제 처음부터 이 쿠팡이라는 회사를 설계할 때부터 쿠팡 INC를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거래소 상장하겠다. 왜냐하면 손정희 씨는 알리바마에 대한 성공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리바마가 예, 예. 미국 거래 상장을 했기 때문에 같은 메커니즘을 적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정부 당국자도 얘기를 했지만 쿠팡은 국내 기업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네? 예, 예. 지분도 쿠팡 INC가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 쿠팡 INC는 대주주가 지금 손정희 씨 그쪽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어, 그러나 이제 김범석 예, 예. 김범석 이사회 의장도 이제 한국인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쿠팡은 우리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얘기할 수 했어요. 있죠. 예. 예. 근데 첫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설계도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의미를 찾자면 이 쿠팡이란 모델을 다른 동남아 국가나 해외로 확장할 수 있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쿠팡 INC가 모회사고 쿠팡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 예, 그렇죠. 지금 네이버가 그 라인은 일본에서 사업하고 동남아 사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 확장성을 또 염두에 둔 전략도 이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스닥이 아니라 나이스 상장 의미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신감의 표명이죠. 그러니까 쿠팡이 실적을 보면 쿠팡이 올해 지금 11조 8천억 정도 매출을 했거든요. 네, 작년이죠. 작년이죠. 예. 근데 올해 2021년에는 지금 흑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조 매출에 3천억 흑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매출은 2017년 2조 6천억 수준에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는 있는데 네.
매년 적자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4년째. 네.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에 적자 규모가 줄면서 올해는 흑자가 날 거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자 벤처 기업들이 주로 상장하는 나스닥 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나이스 시장에다 상장을 하게 그렇죠. 된 거다. 실직에 대한 자신감. 자신감이 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이 실적을 보면 이건 참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 있는데 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적자가 나는 기업은 절대 상장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그런 거래소 시장이 그렇죠. 음. 그러니까 재무 구조를 굉장히 까다롭게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쿠팡이라는 기업을 미국에서 준 거 아니냐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상장 국내 주식에서는 이제 코스닥이나 그 밑에 이제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더라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올 수 있는데 네, 기술 특례 상장 이런 그렇죠. 게 있죠. 있잖아요. 근데 거래소 기업 쪽은 굉장히 재무 구조가 그렇죠. 네,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같은 경우가 그래서 산업이 더 다이내믹하게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냐라는 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잖아요.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이유가. 그렇죠, 있죠. 이제 그게 저는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차등 네, 요건인데, 그렇죠. 지금 상장 요건을 보면 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주당 29표를 부유하는 차등 의결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청을 한 건가요? 그렇죠. 아직? 차등 의결권으로 하겠다고 이제 신청서에다 적어놓은 거죠. 네. 이게 지금 이슈가 된 건데 우리가 아시듯이 주식 의결권은 한 주에 한 의결권이 그렇죠. 당연한데 네. 근데 이런 차등 의결권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다 적용을 하고 있는 예.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웃긴 것 같아요. 저 차등 의결권을 다 우리나라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미국 시장은 왜 차등 의결권을 줬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모든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정책으로 미국 정책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예. 창업자에게만 차등 의결권을 허락을 해요. 음. 창업자에게만 1세대한테. 1세대한테만. 예. 그리고 이 차등 의결권은 그 다음에 경영권 승계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병철 회장에게는 차등 의결권을 주지만 이건 회장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구조라서 미국은 이게 허용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재계에서는 아니 그냥 재계 오너들한테 차등 의결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역설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좀 시각차가 있는 거죠. 예. 새로 창업하는 경우에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이버 이해진 의장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쿠팡의 김범석 의장, 그다음에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그리고 미국으로 따지면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레리페이지의 구글, 그다음에 베프존스 아마존. 그런 회사들은 이런 IT 기업들은 창업자의 아이디어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주주들이 남아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차는 이건 줄 테니 좀 제발 남아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아 있어 주주의 오히려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 김문수 의장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이끌어 왔으니까. 그런데 이 차는 의결권은 그분한테만 주는 거지. 승계나 경영권 방어 뭐 이런 거에서는 배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어쨌든 간에 그렇죠. 지금 한 주당 29배를 주니까 그렇죠.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지분 2%만 가지고 있으면 29를 곱하면 58%의 그렇죠. 이제 그 의욕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을 실제로 네. 지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안 알려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손정희 의장의 굉장한 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그쪽에서 소프트뱅크 쪽에서 약 3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무적 투자자면 3조 원을 투자했으면 그만큼의 지분과 의결권을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대었으니까. 근데 손정희 의장은 나는 수익만 투자자니까 수익만 가져가겠다. 대신 경영과 의결권 네가 다 가지라는 의미예요. 예. 이건 사실은 굉장히 선진적이고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굉장한 배려가 있는 거죠. 손정희 회장은 지금 3조 원 투자를 했다 3조 그랬나요? 투자했죠. 지분율이 그럼 얼마나 될까요? 3조 원 투자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손정희 의장이 한 21조를 가져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예, 3조 투자했는데 그러면 7배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1조면 전체 값어치를 55조 정도를 보니까 약 40% 그 정도 되네요. 예, 정도의 지분 갖고 있다가 이제 역추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국내 언론에는 30몇 %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는 그렇죠. 걸로 제가 35% 정도를 예. 어쨌든 현재로는 제가 볼 때 대주주는 손정희 회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 그렇군요. 그보다 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 일권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지속 가능하고 가치를 존속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준 거죠. 자,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이 어떤 우리 국내의 산업에도 어떤 변화나 시사점을 주는 게 있을까요? 크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의 쇼핑 시장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오프라인 쇼핑은 거의 지금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일례로 우리가 쇼핑 가장 그 마트가 큰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의 신세계의 경우 시가총액이 5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쿠팡이 상장을 해서 정말 50조의 가치를 한다면 이마트가 그 많은 땅과 그 많은 건물과 다 가지고 있는데도 5조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쿠팡은 그냥 온라인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55조 가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산업 구조 10배 자체를 이상 되는 거네요. 산업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꾼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흥미로운 것은 이제 네이버 쇼핑입니다. 앞으로 국내 쇼핑 시장에서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어떤 차별화를 두면서 싸울까가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네. 네이버는 검색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결국에는 플랫폼 기업 쇼핑으로 모든 걸 정점 찍을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사용자 수에서 네이버가 앞서 있고 근데 유료 멤버십은 쿠팡이 앞서 있습니다. 375만 명. 혹시 그 쿠팡 유료 멤버세요? 저는 아직 아직 이용을 안 해봤습니다. 예. 저는 쿠팡도 유료로 쓰고 있고 네이버도 유료로 쓰고 있는데 그래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MZ 세대들이 반할 수밖에 없는 쿠팡이 그 OTT 서비스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죠? 굉장히 예. 싼 가격에 한다 그러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 뭐 낼 걸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흥미로운 대목이 이 판매자 채널입니다. 그 올해 저는 가장 화두가 될 거는 라이브 판매, 개인 라이브 판매의 플랫폼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쇼핑에서 중국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홈쇼핑으로만 라이브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누구나 핸드폰으로 집에서 제 물건을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는가가 향후에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PO를 이제 쿠팡이 하는데 국내 투자자들도 그럼 IPO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쿠팡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마 어려울 겁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 IPO 자체를 참여하기 어려운 게 그 미국은 철저하게 IPO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의 놀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죠. 예. 국내도 지금 개미 투자자가 그 하기 쉽지 않은 구조지 않습니까? 우선 기관 물량이 좀 작죠. 배분을 하죠. 기관들에 비해서. 기관을 하기 예. 때문에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쿠팡 주식을 살려면은 상장되고 나서 사는 수밖에 없겠네요. 서학개미가 돼야 돼요. 서학개미가 돼야 되는군요. 예. 자, 그렇고 아까 그 차등 의결권, 네. 차등 의결권이 보니까 지금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뉴욕 증시를 택한 게 이제 요 차등 의결권 때문이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도입 움직임이 좀 있잖아요, 그죠? 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지금 2018년에 도입됐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차등 의결권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벤처 기업들에 한해서 허용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일단 현황을 먼저 보시면 국제적으로 차등 의결권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보통 경영권 방어 수단은 우리는 차등 의결권, 포이즌 필, 그리고 황금주 제도, 매수 제도 이런 게 있는데 주요국 중에서 한국만 차등 의결권은 도입이 안 돼 있네요. 안 돼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재벌
기업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렇죠. 이걸 허용해 줄 수가 없는 현재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차등 의결권 포진필만 허용을 해주고요. 예. 방문주도 허용해주지 않고 프랑스와 영국 거의 다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차등 의결권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면 우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94년에 도입을 해요. 예. 도입을 하고 페이스북, 구글, 뭐 그룹폰, 진가 등 IT 기업은 다 활용 상장합니다. 예. 저는 요 정도에서 허용해 주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신진 벤처 기업들은 아까 제가 똑같은 이야기했죠. 쿠팡이 김문수 회장이 창업을 해서 손정희 대표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습니까? 몇 조를 예. 투자를 받는데 차등 의결권이 없으면 회사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뺏기는 거죠. 근데 차등 의결권 허용해 주는 거는 윈윈을 하는 거죠. 김범석 이제 의장의 경영 능력을 믿고 그렇죠. 예, 맡겨보는 그 저는 거죠. 벤처기업 창업자들은 그 정도의 베네핏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음, 그런데 차등 의결권이 없으면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는 약관식으로 다 뺏어버리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을 보호할 정도면 일부 허용해 주는 게 맞다. 음, 일본은 2001년에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 근데 여기도 보시면 단원주입니다. 음, 1단으로 의결권 한 개 부여. 요거 좀 다르고요. 예. 홍콩도 알리바바 상장 유치할 때 이걸 실패하거든요. 예. 그걸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도입을 2018년 도입을 합니다. 알리바바 간 이후로 이거 도입한 도입. 이거 거예요. 이제 홍콩에서 한 게 너무 아까워서 그렇죠.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안에서 도입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기업들에게 차등의결권을 그냥 그대로 허용해 준다. 저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 봅니다. 도입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몰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해서 그렇죠. 뭐 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보통주로 전환하게 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또 거예요. 김인거 승계 그 의결권은 김인거 승계는 못하게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제도 장치 저는 그거보다는 벤처기업이나 이런 쿠팡 같은 기업들에 한해서 투자받고 한해서만 도입해주는 게 현실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쿠팡 뉴욕 증시 상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